윤대규 총장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연말 여러 가지로 일정들이 바쁘실 텐데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함께 중요한 국제정세 문제 또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 자리에 불러주신 이근복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게 주어진 그 제목이 한반도 주변 정세 그리고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이렇게 주제가 주어져서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요즘에 우리 한반도 주변 국제정치의 흐름이라고 할까 이거 줄기를 좀 잡아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 큰 줄기를 머릿속에 담고 계시면은 북한 핵 문제라든지 또 통일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이해하시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먼저 이 한반도가 이 처해 있는 위치라고 할까, 그 지정학적인 그 위치라고 할까, 이거를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그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에 이렇게 붙어 있는 반도, 작은 반도입니다. 그리고 태평양 쪽으로는 일본이 딱 이렇게 가로막고 있고, 일본 건너서는 이제 태평양을 넘어서서 미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지도를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살펴보시면은 이 한반도 같은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작은 나라인데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이 아주 대국들인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뭐 옛날에 그 폴란드 정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서쪽으로는 중국이죠. 중국은 뭐 13억, 14억 그 인구를 가지고 있는 대국이고 땅의 크기로 말하자면은 한반도의 한 50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그 대한민국의 한 100배 정도 된 땅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력으로 따지자면은 지금 거의 미국에 맞먹는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그 국력이 아주 극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 그런 세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의 북쪽으로 이렇게 연해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뭐 세계에서 땅덩어리가 가장 큰 나라이고 지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렇고 1991년 소련이 망하기 전까지는 위세가 등등했던 공산권 진영의 맹주 역할을 했던 그 소련의 후신입니다. 근데 소련이 1991년 이제 붕괴하고 나서 러시아가 그거를 이어받았는데 지금도 대국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주 여러 가지로 분투를 하고 있는 그런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동쪽에는, 한반도 동쪽에는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은 세계 경제력 3위입니다. 이 중국이 밀리기 전, 한 4, 5년 전에 밀리기 전까지는 세계 경제력 2위 국가였는데 지금은 3위로 떨어졌습니다만은 지금도 막강한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노벨상만 수상자만 하더라도 한 20여 명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저변의 그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그 대국답게 외교를 하는 것을 보면은 대국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스케일 크게
이 외교를 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태평양 건너서 미국이 있는데요. 미국은 세계에서 경제력으로나 군사력으로 최고로 강한 나라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최강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경제력 차원에서는 중국이 거의 따라잡은 상황이지만 군사력 차원에서는 아직도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의 최소한 서너 배 정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죠. 그리고 냉전 시기에 자유진영의 맹주였고 냉전 이후에도 상당한 그 영향력을 가지고 이 국제정치의 리더 역할을 해오고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한국은 딱 그 네 나라의 중간에 걸쳐져 있습니다. 아주 딜레마인데요, 사실은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서 1, 2, 3, 4등 하는 큰 대국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과거에서부터 그 역사가 순탄치를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초를 겪었던 이 역사였습니다. 특히 이 중국과 러시아는 대륙의 그 어떤 그 기반을 둔 대륙 국가이고 일본과 미국은 이 그 무역이라든지 바다에 어떤 그 기반을 둔 힘의 근원이 바다에 있었던 그런 해양 국가입니다. 근데 이 해양 세력과 대륙 세력은 역사적으로 항상 경쟁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경쟁의 그 과정이 한반도의 최근 역사 속에 그대로 점철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은 1894년에 청나라 대륙 국가였던 청나라하고 해양 국가였던 일본이 전쟁을 합니다. 그게 청일전쟁인데요. 이때 당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제국주의 시대였습니다. 서양 제국주의가 동양 아시아로 19세기 초반부터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해가지고 중국을 이제 그 상당히 이 서양 제국주의 세력들이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많은 세력들이 침투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었고 일본은 그 와중에 재빨리 변신을 합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그 문호를 폐쇄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는데 재빨리 개방을 하고 국력을 결집하고 해가지고 근대화의 길로 나서서 아주 그 발전을 해서 이 식민 제국주의 국가들의 반열에 올라섭니다. 대신 한국 같은 나라는 식민 제국주의의 희생양이 됐었죠. 거기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됐던 게 19세기 후반이었는데 일본은 이 제국주의 세력으로 등장을 하면서 이 식민지를 쟁탈하고자 하는 그런 야심을 갖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중국은 아주 취약해 있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는데 첫 번째 타겟은 결국은 한반도가 됐었죠.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식민지화하려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서 청일전쟁이 터지게 된 겁니다. 이 청일전쟁 당시에 조선의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주 피폐하기 짝이 없고 중앙 정부는 거의 힘이 없고 무력하기 짝이 없고 관료들은 이 부패하고 그래서 수탈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이 동학혁명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 반군들이 동학군들이 그 한양을 통해 가지고 한양을 향해서 막 올라오는데 그거를 이 중앙의 관군들이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한반도를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일본도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 게 청일전쟁입니다. 그래서 청나라가 패배하고 일본이 승리하면서
일본의 라이벌 대륙 세력 한 나라가 제껴진 겁니다. 유일하게 남은 이 경쟁 세력이 러시아였는데 정확하게 10년 후에 1904년에 또 전쟁이 터집니다. 그게 이제 러일 전쟁이죠. 그래서 러일 전쟁을 통해 가지고 러시아가 패배하고, 그래서 거칠 것이 없으니까 이제 한반도의 외교권을 박탈을 하는 을사늑약이 1905년에 체결이 되고, 그 와중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묵인해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식민지화의 길로 들어서게 되죠. 최근에 이 TV 드라마 중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그 연속극이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걸 안 보고 버텼는데 자꾸 주변 사람들이 그걸 꼭 보라고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회까지 봤는데요. 그 상황이 이때 상황입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조선이 멸망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경험했던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었던 상황을 잘 묘사를 했던데, 이제 그래서 이 1910년에 이제 합병을 당하는데, 그래서 35년 동안 그 후에 정말 어려운 고초를 겪죠. 이제 1945년이 또 문제입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됐으니까 이제는 이제 좀 밝은 미래를 이제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1945년 8월에 해방이 되는 과정에서, 해방되기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기 직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느냐면은 8월 초에 미국이 핵 실험에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탄을 성공적으로 개발을 하고, 그것을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투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항복이 이제 아주 확실해진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동안 미국은 2차 대전에 같은 연합군인 소련 쪽에, 소련의 스탈린에게 계속해가지고 태평양 전쟁에도 같이 좀 참전을 해달라고 사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다가 바로 핵이 투하되고 나서, 핵폭탄이 투하가 되고 나서 일본의 항복이 확실해지니까 그때서야 전쟁을 시작을 합니다. 일본을 상대로 선전포고를 하고서, 그러면서 물밀듯이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데, 만주에서부터 소련군이 일본군을 격파하면서 밀고 내려오는데,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놔두면 한반도가 완전히 소련의 손아귀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왔던 이 아이디어가 38선이죠. 38선 위에까지만 주둔을 해라, 소련군은. 남쪽은 미군이 주둔을 해서 각자 일본의 항복을 받아내자, 하는 그래서 이제 분단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그 소련이라고 하는 대륙 세력과 미국이라고 하는 해양 세력 간의 어떤 대결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냉전기로 접어드는데, 그 냉전의 와중에 또 한 번의 비극인 이제 한국전쟁이, 6.25 전쟁이 1950년에 터지게 되고, 그 배후에는 역시 또 이 북한의 배후에 중국과 소련이 있었고, 결국은 이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대륙 세력, 해양 세력 간의 어떤 그런 갈등의 맥락이 거기에 반영이 됐었던 거죠. 그러면서 휴전선이 아직까지도 해소가 되지 못한 채 분단 73년이 지난 겁니다. 그래서 분단 극복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도 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지정학적인 그 어려움, 딜레마,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가장 우리에게 닥쳐져 있는 숙제입니다. 이 딜레마를 어떤 형태로든 간에 해결을 하지 못하면 한반도 평화나 통일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즘의 상황은 그럼 어떠냐? 요즘의 상황도 이런 지정학적 대결의 구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떤 의미에서는 강하게 작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국제정치를 공부하는 분들은 가끔 이 지정학적인 그 딜레마를 강조를 하면은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은 그 소국의 그 숙명론으로 빠지게 되고 하는 그런 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도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그 힘의 다이내믹스라고 할까, 이거를 보지 않으면은 핵 문제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거는 중국의 어떤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하고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부딪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조화를 시키면서 우리 그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의 그 원하는 방향으로 역사를 끌고 나갈 것이냐, 그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무리 21세기지만은 지정학적인 이런 그 요인을 무시하면은 현실 문제를 제대로 풀어나가기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2010년대의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느냐면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해서 2008년이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해잖아요. 이 한 17, 8년 정도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의 힘이 최절정을 달리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많은 사람들은 뭐 미국 패권기기다 또는 미국 단극시대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7년 동안에 많은 일들이 벌어졌었죠. 뭐 9.11 테러 사건이 터졌고,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있었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 과정을 겪으면서 2008년에 뉴욕발 세계 금융위기가 터진 겁니다.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게 단순히 경제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 당시에 위기가 터지니까 중국의 지도자들의 어떤 중국 외교에 대한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등소평의 도광량회라고 해서 전면에 중국이 나서지 말고 실력을 키우고 경제 발전에 매진해라라고 하는 그게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에. 그래서 미국과 협력을 해나가면서 조용조용히 내실을 기하는 그런 외교 전략이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2008년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그것도 미국발 경제위기가 터지면서 미국의 경제가 엉망인 것이 이제 드러난 겁니다. 그리고 중국으로부터 잔뜩 빚을 지는, 그래서 중국이 구매한 채권, 이걸로 미국 경제가 버텨나가는 그런 상황 비슷하게 전개가 되니까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이제 도광량회라고 하는 소극적인 그런 전략은 버릴 때가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외교를 굉장히 공세적으로 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게 2009년, 2010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미국하고 부딪히고 경쟁하고 하는 국면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게 바로 2008년 이후의 세계 정치의 어떤 그 권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상승하는 세력 중국이 이제 대놓고 미국에 경쟁하고 도전하는 시기로 진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미중 간의 경쟁이 상당히 심화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중국은 원래 굉장히 가난한 그런 나라였는데,
1978년 말 79년에 그 개혁 개방을 시작을 합니다. 등소평의 리더십 하에서 이념은 필요 없다. 이제 그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모토하에 그 아주 실용주의 노선을 취하면서 경제 발전에 매진을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매년 10%의 고속 성장을 한 30여 년 동안 합니다. 근데 이게 뭐 인구 몇 천만 되는 작은 나라도 아니고 인구가 뭐 이 10억을 넘어가는 그 거대한 그 이 중국이 매년 10% 경제 성장을 한다. 그거를 30년 동안 지속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엄청난 사건이죠. 경제력이 그렇게 변하면은 정치 지평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힘을 쓰기 시작하는 시대가 됐는데, 중국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내부적인 여러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환경 문제라든지 또 부패 문제라든지 또는 어떤 그 복지 문제라든지 또 소수민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미국과 전면 대결을 하면서 세계 패권국 지위를 뺏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신에 중국이 이 동아시아 이쪽에서의 맹주 역할을 하는 거는 확실한 목표인 거 보입니다. 그래서 그 확실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합니다. 근데 그 노력의 일환이 뭐냐면, 가능하다면은 이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밀어내는 겁니다. 근데 미국의 영향력이 동아시아에 미치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동북아에서는 한미동맹, 미일동맹, 이 가장 중요한 채널입니다. 가능하다면은 이 고리를 약화시키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은 중국의 이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이제 심화되는데, 중국은 이제 자기네들이 축적한 엄청난 경제력을 무기로 삼아서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1대1로 전략이죠. 그래서 해상로로, 그 다음에 육상로로 유라시아 대륙을 연결하고 중국 주도로 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는 대전략입니다. 그거를 지금 실시해 나가고 있고, 이거를 위해서 AIIB라고 하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을 이게 만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파이낸싱을 하고 하는 그런 전략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그거에 대응해서 이제 나왔던 얘기가 오바마 대통령 때는 그 피보트 에이시아 해가지고 아시아로의 회귀,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미국이 너무나 중동이나 유럽 쪽에 치중했는데 아시아 쪽에 이제 좀 치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런 얘기라든지 또는 뭐 리밸런싱이라고 해서 이제 재균형 전략 뭐 이런 거를 발표를 하면서 중국의 어떤 영향력 확장에 대응을 해 왔습니다. 대응을 해 왔고,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2번씩이나 부주석 때도 한 번 했었고 주석 때도 한 번 했었고,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은 태평양은 넓어서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동안엔 태평양은 미국의 영향권에 속한 그런 바다였는데 이제 같이 태평양에서 미국과 경쟁해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확실한 어떤 그 대외적인 팽창 전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중국은 중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남중국해, 동중국해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 노력을 그동안에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지역에 있는 말레이시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런 나라들과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내걸면서 중국을 견제하고 있는 그런 경쟁 상황이 남중국해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한반도도 사실은 미국과 중국 간의 영향력 경쟁의 한 무대입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비록 남쪽이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지만은 경제적인 의존도나 이런 걸로 봤을 때 한국을 중국의 영향권 안으로 품어안는 거는 이거는 시간 문제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이 너무나 중국과의 어떤 경제 관계, 무역 관계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중 무역 액수가 한일 간의, 그 다음에 한미 간의 무역 액수를 합한 것보다도 더 큽니다. 그 정도로 중국의 경제관계에,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중국에게는 일종의 정치적인 무기가 됐던 사건이 있었죠. 작년, 재작년에 바로 그 사드 설치 이후에 진행이 됐었던 경제 보복이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한반도 북쪽은 이미 중국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남쪽도 마찬가지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한국 간의 관계를 이렇게 좀 틈새기를 벌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그 2009년인가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중국의 외교부 대변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한미동맹은 냉전의 산물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냉전 끝났으니까 한미동맹도 끝내지 왜 한미동맹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죠. 근데 한미동맹을 맺는,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결정할 그런 주권 상황인데 그런 식의 좀 뭐라고 할까 예의에 어긋난 발언을 했던 겁니다. 어쨌든 그런 말 속에 중국의 어떤 의도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트럼프 행정부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참 그래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히 독특한 정치 지도자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거는 동맹이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수단을 동원을 해서라도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미국의 경제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미국 경제를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라고 하는 그 캐치프레이즈에 그대로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에 이 세계 질서를 이렇게 리드해 나가면서 자유주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걸로 리더십을 발휘를 했었습니다. 자유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자유무역, 그리고 민주주의, 그리고 어떤 다자주의, 그러니까 국가와 국가들이 서로 다자 협력을 하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존중하고, 국제적인 제도를 존중하고, 이런 전략이었죠. 근데 그 전략을 포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거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경제 이익이 최고다. 그리고 다자주의보다는 1대1로 상대방 국가와 딜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경제적인 실리를 확보해야 된다. 그건 동맹이든 비동맹이든 뭐 차별 없이 그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외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동맹국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워합니다. 왜냐면은 이 미국의 대통령은 그동안에 뭐 민주당 대통령이 됐던 공화당 대통령이 됐던 세계 정치에서 나름대로 어떤 전략이라고 하는 미국의 전략, 대외 전략 이런 거를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서 외교를 했는데 그게 싹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온전히 경제적인 이익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난감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나토라고 하는 아주 전통적인 미국의 동맹국들 유럽의 그 국가들하고는 왜 방위비를 갖다 그렇게 조금 내느냐 해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관계가 요즘에 안 좋습니다. 별로. 뭐 카나다, 멕시코, 뭐 나프타도 뭐 이 협상 이거를 갖다가 압박을 했었고 카나다와의 관계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 무역 문제를 갖다가 그 압박을 하면서 카나다를 압박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안보적인 이유 때문에 그런다라고 하는데 카나다 사람들은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카나다가 미국에 대한 안보 위협? 이게 무슨 얘기야? 하는 그런 이제 태도들을 보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재빠르게 아주 민첩하게 외교를 펼쳐 왔던 사람이 이제 일본의 이제 아베 총리죠.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사가지고 미일 동맹 관계를 잘 유지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죠. 그런 식으로 해가고 있고 또 한국도 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성을 들여가지고 이 정상회담도 많이 하고 그러면서 협력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참 쉽지가 않은 그런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주변 네 나라들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전략적인 중요성을 인식을 한 거는 사실은 한국전쟁 발발 이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는 일본이 훨씬 더 중요했지 미국 사람들의 눈에는 한국, 조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드라마에도 나오는 것처럼 1905년에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어 나가는 그 과정에서 비밀 협약을 맺습니다. 테프트 가츠라 밀약이라고 해가지고 비밀 협약을 맺어가지고 일본이 한반도 지배하는 거를 갖다가 용인해 준 게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대신 이제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이렇게 용인해 주는 그런 식의 그에 앞서서 또 이 영국은 영일동맹을 통해 가지고 2차 영일동맹을 통해 가지고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갖다 인정을 해주고 그런 식이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은 별로 인식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와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죠. 중요했던 거는 당시에 20세기 초에 시오도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중요했던 거는 일본이지 결코 조선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기 전까지도 거의 비슷했었습니다. 38선으로 이렇게 분할이 돼가지고 이렇게 양쪽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국전쟁 직전에, 전에 이 미군을 철수를 하고 또는 뭐 에치슨 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1950년 1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이 에치슨 국무장관이 강연을 하는데 거기에서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어선을 갖다가 긋는데 한국을 싹 빼놓습니다.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고 또 소련에도 잘못된 사인을 주고 해가지고 결국 이제 이게 뭐 6.25로 이제 넘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 이야기들이 학자들이 많이 한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그러한 그 관계에 있다가 한국전쟁 터지고 나서 한미동맹이 체결되고 그러면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인식을 합니다. 본격적으로. 그래서 미일동맹과 함께 한미동맹이 양축이 돼서 이 동북아에서의 공산권을 억제하는 그런 방패막이로 활용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북한의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미일동맹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한 미일의 이 연결 고리를 약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지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한미동맹을 강화를 해나가고 유지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의 그동안의 태도는 이 핵 문제를 단순한 어떤 안보 문제로만 보면서 굉장히 좀 시각을 좁게 가지고서 이 북한 문제를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핵 문제의 군사 문제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 배후에 깔려있는 핵 문제 뒤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이슈들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이 느끼고 있는 체제 불안이라든지 경제난이라든지 외교적인 고립이라든지 이런 거를 동시에 풀어주면서 포괄적으로 핵 문제를 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별로 하지를 못해왔습니다. 물론 예외가 좀 있긴 합니다. 그건 뭐냐면 클린턴 행정부 같은 경우가 이제 예외였는데 유일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들어서서 그러한 그 일종의 정치적인 접근을 시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앞으로 미북 관계를 평화적인 관계로 바꿔나가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대단히 아주 큰 변화죠. 미국의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다만 문제는 뭐냐면은 고 트럼프 대통령을 보좌하고 있는 그 관료, 고위급 관료들의 생각은 또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어떻게 해서든지 철저하게 비핵화를 갖다가 꼼꼼하게 체크해 가면서 실행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참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으로서 뭔가 북한과 이렇게 협상을 해서 이렇게 정치적으로 세일즈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이고, 이제 주변에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고위급 보좌관들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고 이 사람들을 그러기 때문에 아주 깐깐하게 체크를 해가면서 구체적인 뭔가를 보여달라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와중에 북한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고위 관료급들을 바이패스 해가지고 따돌리고 직접 트럼프 대통령과 톱다운으로 딜을 하려고 하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핵실험, 그러니까 핵 외교의 지금 현실입니다. 어찌되었든 미국은 그런 상황에 있고, 아마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미국의 경우에는 주변 네 나라 중에서는 아마 그래도 가장 강력하게 후원을 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미 관계가 좋다면은. 왜냐? 한미가 동맹국가이고 통일이 된다면은 뭐 한국 주도로 될 것이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지원을 할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일본을 좀 이 얘기를 해보자면은, 일본은 기본적으로 2차 대전 이후에 패전국으로서 외교 전략이 뭐냐면은 안보는 미국한테 맡기고 나머지는 다 우리는 이 경제,
발전에만 매진을 한다라고 하는 전략이었습니다. 그 전략이 성공을 한 거죠. 세계 경제 2위권 국가까지 올라섰으니까. 대신 철저하게 안보 외교는 미국의 뒤를 따라가는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요시다 독트린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만, 요시다라고 하는 총리가 시작을 했던 그 독트린입니다. 근데 이제 냉전기가 끝나고 하면서 이제 그 새로운 시기가 도래했는데, 한때 이제 그 일본 내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또 다른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중국 변수입니다.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이 엄청나게 빠르게 국력이 성장을 하면서 위협적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을 어떻게 견제를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일본 이 정치인들, 이 핵심 정책 결정하는 사람들이 머릿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의 동맹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전략이 바로 이 아베 신조 총리의 대외 전략의 핵심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그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철저히 하면서 또 나름대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대국 외교를 펼쳐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이 그 인도, 그다음에 호주 이런 나라들과 일종의 사각 그 반중 연대라고 할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국제 연대를 형성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과 함께 이른바 인도 퍼시픽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이제 그 실제 외교 전략으로 채택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 네 나라가,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 네 나라가 중심이 되어가지고 뭉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그 일본의 동맹국의 대통령으로서 신뢰감을 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는 측면에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일본 정부에게도 최근에는 그 일본과 중국의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정상회담에서 그 분위기가 개선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이 느낌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미일 관계가 좋았을 때는 이 동중국해 이 영토 분쟁을 놓고서 상당히 그 정면 대결을 했었었는데, 지금 트럼프 들어서고 나서 2년이 돼갑니다만은 그 사이에 뭔가 좀 일본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 많이는 아니지만 조금 그래도 중국과 관계를 좀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는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영향력 확대, 이게 대단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 북한뿐만 아니라 이 남쪽에 대해서도 상당히 공을 들입니다. 정성을 들이죠, 나름대로. 옛날에 그 시진핑 주석이 한 4, 5년 됐습니다만은 방한을 했었을 때 서울대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때 저도 가서 이제 들었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대국의 이 수반이 그 한국의 역사를 얼마나 공부를 했는지 달달 꿰고 이 한국과 중국이 어떻게 옛날서부터 운명 공동체였는지 다 설명을 하면서 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노력이 저는 그 사드 경제 보복으로 인해 가지고 완전히 헛수고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그 경제 제재로 인해서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돌아섰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아쉽죠. 어찌되었든 중국의 경우에는 북한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는 최대한으로 북한의 어떤 안정, 정권 체제의 유지, 이거를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 북한은 남쪽, 대한민국,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맹관계에 있는 미국의 영향력이 휴전선을 넘어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오는 것을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북한의 체제는 존속돼야 되고 지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제 그 사람들은 표현을 그렇게는 안 합니다. 한반도의 안정, 한반도의 평화, 이런 표현을 씁니다만 그게 숨어있는 의미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부분이 그동안에 트럼프 등장하기 이전에 중국 정부가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그렇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았던 이유입니다. 북한의 핵 무장을 중국도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 제재 결의를 할 때 앞장서서 미국하고 상의해가지고 결의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경제 제재를 하는 것은 아주 미온적이었습니다. 왜냐? 비핵화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의 체제 유지다. 왜냐? 그것이 미국과 상대하는데 우리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아까 맨 모두에 말씀드린 지정학적인 대결 구도입니다. 이 핵 문제 속에 녹아져 있는. 근데 어찌되었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본격적으로 처음 경제 제재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그게 2017년의 이야기죠. 굉장히 경제 제재를 유례 없이 강하게 밀어붙였고 어찌되었든 1년 후에 김정은 위원장은 국제 무대로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비핵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한 이제 상황이고 러시아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한반도 특히 대한민국과의 어떤 그 관계에 있어서는 이 북한과 남한을 관통을 하는 시베리아 쪽으로 연결이 되는 철도, 그다음에 뭐 가스 파이프라인이라든지 이런 거, 이 프로젝트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서부터 러시아 정부는 이 시베리아 극동 개발을 굉장히 중요한 국가 목표로 설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별 진전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그 프로젝트들이 완성이 되면은 러시아의 어떤 그런 국가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그렇게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른 나라들보다 그렇게 이 저항감이 없습니다. 사실은 저항감이 적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북한은 기본적으로 지금 핵 문제 어렵습니다만 이거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은 냉전이 종결되는 1991년 이후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지 못한 일종의 적응 불능 증세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냉전이 종결되고 사회주의 체제가 전부 다 자유주의 시장 경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공산권 국가 모든 나라들인데, 근데 북한만 그거를 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인 그 1인 지배 체제를 강고하게 갖기 위해서는 그게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시장화가 되고 그러면은 통치하기가 힘들다. 주민의 어떤 생각을 컨트롤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판단을 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주 뭐라고 할까, 일종의 자충수를 이제 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이제 핵 개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신 체제 보장을 핵 개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가 고립이 되고 외교적으로도 고립이 되고 그래서 어려운 시절을 이제 지난 20여 년간 겪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핵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로 등장을 했습니다마는 2018년 올해 들어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저는 그거라고 봅니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비핵화하겠다고 선언하고 병진 노선 이제 끝났다. 이제는 경제가 최고 우선순위다. 라고 선언한 것이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 1년, 2년, 10년 이게 아니고 앞으로 30년, 40년, 50년을 이제 북한을 통치를 하려고 생각을 할 텐데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 자기 아버지 시대와 자기 아버지 시대와 완전히 바뀌었죠. 왜냐하면 북한이 시장화가 돼버렸거든요. 이건 뭐 거의 시장 경제입니다. 이 평균 가구 소득의 한 80%가 시장 활동을 통해서 옵니다. 북한에. 그다음에 이건 개방 경제입니다. 더 이상 폐쇄 경제가 아닙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북한의 대외 의존도, 그러니까 무역 의존도, 무역을 GDP로 나눈 그 비율이 한 49%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추계를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근데 전 세계의 평균이 59%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평균 수준으로, 세계 평균 수준으로까지 개방되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은 과거와 달리 김일성 시대, 김정일 시대와 달리 이제 외부에서 경제적인 압박을 가하면 그만큼 취약해지는 시스템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생각도 그만큼 바뀌었다는 것이죠. 경제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앞으로 30년, 40년을 갖다가 통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전략을 아버지 때와는 다른 전략을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당연히 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바로 지금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단순히 서방 세계를 뭐 어떻게 좀 외교적으로 이렇게 술수를 부려가지고 전술적으로 속여서 뭔가를 얻어내고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완전히 변화된 상황 속에서 자기 아버지 때하고 똑같은 이 전략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34살의 젊은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뭔가 다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는 건데 미국의 분위기는 제가 가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저처럼 생각하는 게 아니고 절대로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절대로 이 비핵화는 안 할 것이고 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럴 건지 안 그럴 건지는 시간이 두고 봐야 되는 문제인데 저는 그럴 가능성이 5%만 된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25%, 50%, 100%까지 끌어올려 가지고 정말 그 비핵화를 하고 시장 경제화를 하고 정상 국가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얘들은 처음부터 이 비핵화 안 할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뭐 일방적으로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어. 그렇게 해서는 저는 핵 문제 안 풀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습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달성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항상 이 문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쓰는 용어가 있는데 하나는 원심력이고 하나는 구심력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설명해 드린 것처럼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어떤 위상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한반도의 현상 유지, 분단이라고 하는 현상 유지를 향하는 그런 힘이 작용하고 있다. 국제 무대에서. 무슨 얘기냐면은
한반도의 분단의 어떤 고착이라고 할까, 현상 유지라고 할까, 통일의 반대 방향으로 작동하는 힘이 열강들 사이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 강대국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통일된 한국이 과연 우리 편이 돼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할 겁니다. 통일된 한국이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과 가까워져 가지고 계속해서 자기네 동맹인 일본과 싸우고 역사 문제 가지고 계속 싸우고 또 미국과의 관계도 이렇게 어려워지고 그러면은 아마 미국의 정치 지도자들은 이 통일하기 전보다도 상황이 더 나빠졌다라고 판단할지 모르죠. 마찬가지로 중국도 마찬가지로 통일된 한국이 일본, 미국, 호주 뭐 이런 나라들하고 손잡고 중국을 포위하는 연합전선에 참가했다 그러면은 중국 사람들도 후회를 할지 모르죠. 이 통일됐는데 더 완전히 이제 중국에 불리하게 됐다라고. 바로 그러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의 정치 지도자들은 어지간하면 지금처럼 분단된 상태로 좀 오래 가지 통일을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속마음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물론 네 나라 다 모두 공식적으로는 한반도의 평화적인 통일을 지지합니다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외교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바로 그러한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해야 된다. 바꿔서 말씀드리자면 네 나라 모두 분단되어 있는 것보다는 통일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가 통일되는 것이, 남북이 평화롭게 지내는 것이 이게 더 자기네 국가 이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믿게끔 만드는 외교를 해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제 상황에 따라서 그 모습은, 그 내용은 달라지겠습니다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러한 원심력을 약화시켜가지고 평화와 통일의 국제적인 조건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못지않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는 구심력입니다.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북한 사람들과 남쪽 사람들 간에 서로 끌어당기는 힘입니다. 화학적인 결합을 향한 힘입니다. 그 힘을 키워놔야 됩니다. 바로 그 원심력을 약화시키고 구심력을 강화해서 통일에 성공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베를린 장벽 무너지고 1년 동안에 아주 원심력을 약화시키는 외교를 헬무트 콜 총리가 아주 능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통일의 여건을 만들어 놨었고, 그러한 사건이 있기 20년 전서부터 동방정책을 통해서 동서독 간의 사람과 사람 간의 자유왕래하고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극대화시켜 놨던 겁니다. 그래서 통합이 성공적으로 이제까지 진행이 되고 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 길밖에 없다. 지금 한반도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찌 보면 원심력은 원심력대로 커져 있고 구심력은 아마도 가장 약해져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경제 제재가 풀리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구심력을 본격적으로 강화시킬 수 있는 계기가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아직은 그걸 활발하게 남북 경협을 시작하기가 힘든 여건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인도주의적인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제 제재, 북한에 대한 대북 경제 제재의 범위 바깥에 있는 일들, 예를 들자면 환경 문제라든지 또는 보건 의료와 관련된 협력이라든지 이런 거는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우리 정부가 주도해서 우방국들 국제사회를 설득을 해서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남북 간에 통하는, 그래서 구심력이 강화되는 그런 노력은 꾸준히 기울여 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심력은 약화시키고 구심력은 최대한으로 강화시켜서 그것이 이제 한반도의 남북한 간의 평화와 통일의 길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이제 그 전략을 구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 말씀은 그 정도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